감사합니다. 뭐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토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기후 에너지 분야에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뭐 오늘 왔다 가셨는데 뭐 전하진 전 의원이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뭐 제가 조금 선배되는 사람인데 뭐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으면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쭉 뭐 한 50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그 세상에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게 기후 에너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이 뭔가 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냥 뭐 인터넷 뒤져보고 그러는 정도였었는데, 뭐 어쩌다 이렇게 오늘 불려 나왔습니다. 오늘 와서 타국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배웠고요. 뭐 앞으로도 저 기회 되는 대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회를 보는 입장이니까 오늘 뭐 여기 강의 발표를 하실 세 분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이분들이 직접 발표하실 때 자기 소개도 간단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언론의 역할, 팩트 체크 뭐 이런 식의 걸 주제로 진민정 책임 연구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지금 뭐 대응을 하고 있느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좀 들어보기로 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AI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뭐 다행스러운 거는 뭐 오늘 데니엘 카스트로 박사가 얘기해 주신 거 들으니까 그렇게 AI가 크게 비난받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그림 한 장 그리는데 뭐 어쩌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과장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네, 제가 긴 말 줄이고, 그럼 처음에 진민정 책임연구위원께서 우선 준비한 자료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진민정 책임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 시대 언론의 역할과 팩트체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위기의 시대에 언론의 역할, 언론의 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팩트체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발표드릴 이 내용은 제가 2021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기후 변화 보도에 대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인데요. 조지 몽비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산업은 석유가스 운송이 아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라이선스를 부여한 업계, 즉 언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론이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결국은 시민이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기후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은 기후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7%가 기후 위기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 중에 3분의 2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 고령층, 자녀가 있는 응답자일 경우 위기 의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후 관련 정보를 얻는 곳은 여전히 언론사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이 다큐멘터리, SNS, 온라인 커뮤니티 순이었습니다. 이는 뭐 SNS 영향력이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언론이 핵심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언론의 정확하고 균형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은 여전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가디언인데요. 영국의 가디언은 2019년부터 환경서약을 통해서 자사 보도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기후 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 위기, 기후 비상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보도 및 탐사 보도를 강화하고 심지어 석유기업 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사용의 변화가 아니라 언론의 정체성과 방향의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은 다른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프랑스에서는 2022년 1,500여 명의 언론인과 150개의 언론사가 생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그 헌장 속에서 기후를 한정된 섹션이 아닌 모든 이슈와 연결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검증을 중시하고 또 편집국 차원에서 저탄소 저널리즘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면 국내 언론의 현실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후 전담팀이나 기후 전문 기자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과학부나 환경부 기자의 업무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인 기획이나 전사적 대응 체계는 부족합니다. 예컨대 지난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취재한 언론사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보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의 기후 침묵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들 동안 이제 그 국내 언론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기업이나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보도는 드물고 국내보다 해외 사례에 집중하고 보도 자료를 반복적으로 인용할 뿐이고 과학적 검증은 부족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또한 계절성 재난 뉴스에 편중되어 있고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은 시민의 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작년 말에 했던 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기후 보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67%는 내용이 반복되고 새롭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단지 기후위기의 심각성만이 아닌 그 영향과 원인, 대응 방법까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후변화 보도를 원하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들은 기후위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인과 사회 실천 방안을 제시해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다루고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한 보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설명이 담긴 보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보도 중 하나가 바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입니다. 팩트체크는 단순히 거짓을 밝혀내는 그런 기능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기후 관련 허위 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적은 이 몇 개의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는 국제 네트워크 CAAD, 그러니까 허위 정보와 맞서 싸우는 기후 행동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거기서 얘기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기후 허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후 변화의 존재나 영향, 인간의 책임, 시급한 대응을 약화시키는 주장, 이것도 허위 정보고요. 그리고 과학 데이터를 편향적으로 선별해 인용하는 행위, 그리고 온실가스를 늘리는 활동을 실제와 다르게 친환경적인 척 홍보하는 그린워싱, 이러한 정보들은 기후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기후 대응을 당연히 지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기후 허위 정보가 SNS에서 약 5억 회 이상 노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주요 플랫폼들은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그 다양한 허위 정보의 배후에는 화석 연료 산업과 정치 로비 단체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노출된 후 기후과학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인데요. 이것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플랫폼들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의 투명성을 공개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독립적인 외부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후 허위 정보도 실질적으로 플랫폼의 책임 및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그 에드모라는 범유럽 그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가 바로 그 네트워크 각국의 허브에 대한 지도인데요. 이 에드모는 단일 조직이 아닙니다. 유럽 각국의 언론사, 연구기관, 시민단체,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다국적 연합 체계이고요. 현재 27개국에 걸쳐 14개 지역 허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를 포함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각 허브에서 생산된 팩트체크 기사 통합 및 데이터 분석, 주제별 허위 정보 동향 보고서 발간, 연구자 및 시민사회와의 워킹그룹 운영, 플랫폼 책임성과 관련된 EU 정책 논의에 참여 같은 4가지 핵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드모는 그 기후 허위 정보에 다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팩트체킹 데이터를 수집하고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월마다 이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발간물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간에만 37개 그 팩트체크 기관에서 1,642건의 팩트체크 기사가 생산이 되었고 그 중에 6%가 기후 관련 허위 정보였습니다. 또한 에드모는 AI 기반 허위 영상 탐지, 음성, 이미지 합성, 콘텐츠 감별 기능 등을 강화하고 있고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기술적 수단과 정책적 권고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드모는 단순한 팩트체크 생산을 넘어서 기술, 교육, 제도적 대응을 결합한 모델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대응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후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 시민사회, 언론, 정부 등이 다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인 아르콤은 2024년 초에 세뉴스라는 뉴스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는 과학적 합의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검증 없이 내보낸 데 따른 그런 죄였습니다. 언론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AFP나 르몽드, 리베라시옹 같은 그런 주요 언론사들은 팩트체크 전문팀을 운영하면서 기후 관련 음모를 정기적으로 검증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보도의 검증을 요구하고 또 언론 스스로도 내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시 대응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쿠아타 클리마 같은 그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인데요. 이 단체는 언론 보도 내 기후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된 사례를 정기적으로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만 22건 이상을 아르콤에 제소를 했고요. 2024년 11월에는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기후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 법안은 방송사 허가 조건의 환경 관련 공익 콘텐츠의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기후 허위 정보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언스 피드백이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이제 다양한 과학 관련 보도를 검토하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 내에 클라이밋 피드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후 관련 기사나 주장에 대해서 기후 과학자들이 직접 검토하고 신뢰도 등급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밋 세이프가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랑스 내 주요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기후 허위 정보 자동 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25년 1분기 동안 18개 채널의 뉴스에서 매주 약 10여 건의 허위 정보를 탐지 분석한 결과를 최근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도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프랑스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서 생태적 전환 교육을 제도화해서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관련한 교육을 의무화했는데요. 이 과정은 2027년까지 약 56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사과정 졸업 여건에도 생태적 전환 교육 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을 위한 기후 리터러시 및 저널리즘 통합 교육 과정이 지금 언론인 교육기관에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요 언론사들도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 과정 역시 강화돼서 과학이나 혹은 최근에 이제 도덕 시민 교육 교과에 기후 허위 정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요, 기후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론뿐 아니라 시민사회 혹은 과학 커뮤니티, 정책 당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러한 사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째, 기후위기 보도는 단순한 환경보도가 아니라 전 사회 영역에 걸친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기후 인식과 실천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 중심에 언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후 허위 정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적 전략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언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어떤 공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사례들은 정책과 저널리즘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한 기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제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시민 감시 그리고 교육적 대응이 함께 작동할 때 기후 위기 대응의 실효성도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나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 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허위 정보 감시와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플랫폼 책임성 강화나 그리고 정책 당국, 공무원, 언론 혹은 나아가 거의 모든 시민을 위한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선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의 공감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후문화 조성자로서 이제는 저널리즘의 방향 역시 수정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표를 다 하고 토론을 이제 또 할 겁니다. 근데 혹시 여기 금방 발표하신 거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한두 개 정도는 여기 있는 파네들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면 시간이 막 흩어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기
허위 정보라고 하신 것은 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다 그런 것만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정보, 그러니까 허위 정보와 오정보를 같이 이렇게 그 큰 서클 안에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허위 정보고, 기후 변화에 인간의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허위 정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CAAD 같은 그런 조직에서는 그린워싱 같은 경우도 허위 정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묻는다면은 그 지금 조직적 정치 경제 세력의 개입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뭐 거래하고 그러는 기업들 그런 것들 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 이게 화석연료 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로비를 통해서 이런 그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확산시키면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런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두 분한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만 안 오셔도 되고요. 예, 그 책임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따 발표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전력 도메인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후나 AI 쪽 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 도메인의 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허위 정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정보의 어떤 이해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 갭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언론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은 언론 자체의 기후 리터러시를 그 함양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기후 리터러시를 그 올리는 그런 역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론학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그 젊은 세대들은 되게 젊은 기자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형성된 그런 어떤 뉴스룸의 관행, 저널리즘의 관행 때문에 이게 쉽게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그 안에서도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용료 엔티오님은 이번에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질문 기회 드릴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그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기술 임원인 신용료 엔티오께서 준비된 자료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NTO라고 그래서 내셔널 테크니컬 오피스로 일하고 있는 신용여라고 합니다. 발표 제목은 2030년까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면 뭐가 보통 떠오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MS는 이미 AI 회사로 전환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AI로 드라이브를 해서 아까 말씀 주신 윈도우,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워드, 뭐 쉐어포인트, 팀스라는 그 사스 비즈니스를 AI로 선도해서 이끌고 있고 그게 결국은 AI를 통해서 시총 1위, 전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기후나 아니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런 차원의
차원에서 매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스테너빌티 레포트를 공개를 하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운 거 그리고 얼만큼 그런 서스테너빌티 활동들을 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어나운스된 서스테너빌티 레포트를 제가 오늘 정리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에 있어서 나라마다 좀 트렌드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글로벌 테크를 이끄는 CSP,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드라이브 해나갑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 경쟁과 자유 자체적인 어떠한 저희가 컨피던시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 드라이브 해갑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어제나 아니면 작년에 이러한 로드맵을 수립해서 이것들을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벌써부터 2009년부터 2030년, 2050년까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이끌어 갈 건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저희가 운영하는 카본피라는 겁니다. 이 카본피는 뭐냐면 부서별이 있을 건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조직 내에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윈도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어떤 부서들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희 오락에 관련된 게임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부서들이 얼마나 서스테너블 활동들을 잘했는지를 서로 측정을 해내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잘 못하는 부서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윈도우 부서가 만약에 그걸 못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게 그만큼의 카본 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카본비를 물어야 실제로 부서들이 움직이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올해죠. 올해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리뉴어블 에너지 센터로 거의 다 전환하는 그런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회사로 완전히 전환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AI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플래너터리 컴퓨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URL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데이터들이 이미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디스라는 그 자료는요, 그 인공위성이 이제 이 모디스를 통해 가지고 그 내사의 그 대형 위성 센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디스 센서를 사용해서 16일 간격으로 지구의 식물 지수를 250m의 공간 해상도로 볼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각국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AI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얘네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광범위한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올려놓고 실제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클라이밋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디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에그리컬처라든지 아니면 워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셋을 이미 올려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이름을 애저라고 부르는데요. 그 애저상에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애저상을 도입한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특히 스콥 1, 2, 3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챗 GPT 쓰시디
쓰시듯이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사스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 안에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스테이너빌 측면에서 스콥 3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 조직에서 갖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면 얘가 바로 답변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서스테이너빌티 매니저라는 이 툴을 제공을 해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아니면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에서 이런 코파일럿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이 담당자들이 서스테이너빌티 활동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이끄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는 다수개의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한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서스테이너빌 측면에 있어서 인터넷을 갖고 가고 선두에 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매년 데이터들을 내고, 이걸 통해서 이런 활동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어떤 레슨런이 있는지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매년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웹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AI를 보다 활용하고, 특히 지구 위기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수치에 기반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스테이너빌 활동들을 단순히 그냥 저희가 잘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본 측면에 있어서 탄소를 얼마만큼 줄였고,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물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식수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쓰는 데이터 센터 내에 얼마나 물을 줄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 부족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 부족 국가들에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드렸는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필로를 나눠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본 측면, 그 다음에 물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쓰레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웨이스트를 줄였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저희는 이제 캠퍼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무 공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레드몬드에 갖고 있는 본사에서 어떻게 쓰레기들을 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하고 줄였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발간을 합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거의 3천만 미터톤의 탄소, 그러니까 결국은 카본에 관련된 제거를 하기 위한 계약들을 체결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고요. 2024년에는 이전에 저희가 모든 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인프루브를 했고요. 그리고 24개국에서 저희가 탄소적인 측면에 있어서 40기가와트의 탄소 없는 전력 계약 같은 것들을 우리 이제 좀 나오셨는데, 전력 계약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체결을 해서 저희가 2020년 이후에 18배로 성장한 그런 탄소 없는 에너지들을 전력망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력망에 추가한 것들을 결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러한 서스테이너빌티 활동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각각의 필로별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했고 어떻게 줄였는지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년 보고서로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물 부족 관련돼서는 각국의 나라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부족에 관련돼서 어떤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실제 줄였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얘가 단순히 물이 사용이 될 때 만약에 식수로 공급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하면 그것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트렌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을 인핸스 시켰는지를 저희가 각 연도별로 진행 사항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본 네거티브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량적인 수치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카본 프리에 관련된 그런 전력 공급을 저희가 30기가와트로 확보를 했고, 이거는 단순 비교를 해서 어떤 이 정도가 어느 규모다라는 거를 이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시티의 그 전력 공급이 예를 들면 6년 정도에 맞먹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의 카본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네거티브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AI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건 아까도 여러 말씀들이 해주셨지만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테크 인텐서치가 높은,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카본을 줄이고 그다음 기술력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데이터 센터들을 효율적으로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느낀 거는 이거는 마라톤 싸움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단거리 싸움이 아니라 AI 기술들이 더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레슨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약간 데이터 센터를 추운데 짓는 것들이 약간 트렌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컨이 요즘에는 없는 공랭 시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UPS 같은 것들을 기존의 그 석유에서 그런 수소라든지 이런 수소 건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스웨덴에 100% 탈탄소 데이터 센터를 이미 지었습니다. 이 탈탄소 데이터 센터의 의미는 얘는 전적으로 물이나 아니면 풍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요 시간대는 예를 들면 풍력을 이용해서 운영하면 더 좋겠다. 요 시간대는 예를 들면 수력을 위해서 운영되면 좋겠다를 AI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는 그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그 공랭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 물에다 담가버린다든지 나티 프로젝트 이런 바닷물에 담가버린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침 레벨의 열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고요.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들을 젖을 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탈탄소 전략으로 이 데이터 센터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점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 35%의 데이터 센터의 탄소를 줄이는 활동들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 레벨에서 어떻게 요즘 GPU라든지 AI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논의가 많은데요. 침 레벨에서 이러한 열 전도율을 낮추는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 파지티브 측면에 있어서는 물 부족 국가들의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AI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요. 아까 제가 프라이머리 컴퓨팅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인공위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에그리컬처적인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서 물 부족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 단체들과 저희가 인사이트를 드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도 물을 절감하기 위한 아니면 아예 물이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물에 관련된 리프레싱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올림픽 수영장 4만 개 정도에 그 맞먹는 그러한 워터 파지티브 활동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측면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갖고 있는 캠퍼스 이런 데서 어떻게 쓰레기들을 줄이는지, 아니면은 물에 이제 떠 있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컬렉트를 해서 이것들을 제거하는지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근처에 바로 저희가 서큘러 센터들을 짓게 됩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유휴 아니면은 오래된 그런 서버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칩이나 이런 것들을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데이터 센터 가까운데 이러한 그 재사용할 수 있는 서큘러 센터들을 짓는 것들에 출발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휴 자원이나 놀고 있는 어떤 서버나 아니면은 그러한 칩에 저희가 다시 업무를 어사인하거나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캘큘레이션이 되고 다시 서큘러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재사용될 수 있는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AI 기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챗GPT를 저희는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형태로 부르는데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워드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화상회의 하시는 팀스 이런데 코파일럿이라는 것들이 붙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질의를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2B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이 되고 국내에서도 활용이 되고 계신데요. 그런 활동들이 지속된다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 센터들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다수 개의 저희가 지은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저희는 그냥 서스테너블 측면에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필로를 나눠서, 예를 들면 카본 네거티브, 그 다음에 워터 파지티브, 그러한 필러들을 나누어서 저희가 웨이스 측면에서 재사용성을 높이는 이러한 각각의 활동들을 굉장히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고 활동들을 지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환경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긴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 하나는 아까 탄소 제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원자력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까지 포함하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CEO이신 사티아 나달라보다는 그분이 이제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거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면 이제 빌 게이츠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저희 이제 파운데이션 재단의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 쓰신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 원자력도 원 오브 그런 그러니까 재생산 에너지로 보고 있으신 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SMR에도 투자하고 뭐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본다면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네. 있어요? 용량은 얼마나 되죠? 예. 뭐 그거는 탑 시크릿이라 용량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특히 금융 산업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 센터들을 저희가 지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이턴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해외로 데이터들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원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를 일찌감치 저희가 산 땅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좀 네, 그렇게 저 질문할 거 있는데요. 제가 깐깐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그래야지 재밌지. 몇 년 전에 이제 그 환경단체 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다양한 뭐 저탄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해외 기준에 맞춰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혹시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그런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저는 뭐 많이 가고 이제 가서 보면 사실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들이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기술로 운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각 국가마다 리퀘어먼트가 다를 수 있지만요. 가장 깐깐한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느 연도에 지어졌냐가 중요하지 기준의 잣대가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AI 기술들이 계속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빨리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짓는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다른 규정에 의거하다기보다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좀 더 저희가 특화된 기술들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데이터 센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하나만 질문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예. 한 2년 전 정도부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상당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전력 공급이 어려우니 한 3년 뒤나 5년 뒤에 변전소 건설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시죠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그때 되면 다 이미 배는 떠나고 없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한전이 전력을 공급 안 해줘서 데이터 센터 산업이 지금 발전의 속도가 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제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아까 도메인이 달라서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기술적으로는 정말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위 의사결정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는 뭐 L자로 시작하는 업체라든지 뭐 다양한 업체들하고 이제 좀 협의를 좀 시작하고 있는 과정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사실은 그 해외에는 그리드 인터랙티브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드는 전력망이고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둘 간의 인터랙티브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전력망도 데이터 센터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프루븐 테크놀로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어떤 경영진들이나 그 데이터 센터에 파이낸싱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없이는 그 부분이 절대 워킹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그런 그리드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 또는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실 때 저희 한전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관련 유관 기관들과 그런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센터의 본질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리드 인터랙티브한 것들은 거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발표드렸던 것 중에 스웨덴 사례를 보시면 사실은 얼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드 인터랙티브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각 나라마다 아까 우리 책임연구원이 말씀해주신 요게 나라마다 케이스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공급에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셨지만 너무 서울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산에너지법이 나와서 저희도 좀 더 한국에는 특히 뭐 다른 지역에 지금 타사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짓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경우에는 서울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본사에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전의 전력연구원이나 이런들하고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나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맥켄지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글로벌리 뭐 7.3조 US 달러, 한국 돈으로 따져 계산해 보니까 한 1경 원이 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뭐 100조를 투자하는데 몽땅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에 100조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몽땅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더라도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굉장한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더구나 우리나라 건설 잘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지금 경험이 좀 있으면 같이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 같은 거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한 말씀 코멘트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시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그 기술적 노하우를 한국에 있는 기업과 같이 해서 해외로 그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협력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까 뭐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자들이 그걸 결정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발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표자로 그 한국전력공사의 이재걸 그 개통 해석 팀장님께서 준비해 온 자료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전전력연구원의 이재걸입니다. 뭐 한전이라 그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 발전 부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 관련된 모든 인프라와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저희는 그 한국전력공사에 부속되어 있는 연구소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팀 이름은 개통 해석팀이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그 관심 가지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 전력망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미래 전력망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 오늘 나오고 있는 기후와 AI 그리고 전력망이 돼서 오늘 사실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제가 저와는 좀 많이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발표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어갈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토론하고 발표를 들어보면서 정말 좋은 이런 구성이구나. 오늘 잘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분 좋게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기후 위기와 전력 공급망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력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AI 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협력하고 인식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을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력 분야에서의 화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그리고 안보 그리고 성장 이렇게 세 개의 워드로 저희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용어를 저희 산업계 쪽으로 좀 바꿔보면 기후 변화와 그리고 전력망 안정화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그냥 따로따로 놓고 생각을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전력망에서 기후 별로 관심 없었고 AI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다만 AI 산업은 저희가 그냥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 요금을 받는 한 여러 고객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이제 접어들면서 상당히 밀접하게 많이 이렇게 워킹을 하고 있고 저도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오늘 같은 이런 자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정말 이렇게 활발한 어떤 산업계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서 전력망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탄소 배출 저감이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재난들을 극복해내라는 어떤 요구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통상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가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전력량보다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고 있는 전력량이 훨씬 더 크고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떤 AI 산업으로부터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뭐 AI 산업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라는 그런 요구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전력 분야에서는
저희 우리나라의 온실 배출 그 배출량을 살펴보면 사실은 산업 분야와 전력 분야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배출 감소에 대한 요구는 산업 분야에는 그렇게 큰 요구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그 발전 분야, 전력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좀 기술적인 확신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가 그 전환 분야가 이제 전력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당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라는 그런 목표를 할당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마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가 가장 심각한 어떤 기후 변화의 문제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국가들마다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력망에서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은 산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몇 번 동해안에서 큰 산불을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뭐 큰 어떤 변화를 느끼시진 못하셨겠지만 저희 회사 전력 당국은 정말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의 원전이나 그 석탄화력들로부터 넘어오는 모든 그 철탑은 다 그 태백산맥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면 그 철탑들은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회 루트를 저희가 확보하고 정말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전력망을 운영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산불에 매우 취약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요. 홍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뭔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폭우가 났다가 또 잠깐 멈췄다가 또 폭우가 오는 이런 간헐적 폭우들이 막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철탑은 다 산 중턱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전력망의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센터가 뭐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는 한 프랑스 정도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 양을 우리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향후에 2030년이 되면 러시아와 인도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 앞서 저희가 이런 팩트를 좀 검증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요번 좀 뜬금하긴 했는데 IMF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검증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에 상당한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발표하면은 다들 좀 아규잉을 막 하시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증가세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정말 많이 건설될 것이냐, 조금 건설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향후에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AI 산업과 함께 증가할 것이다.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앞서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거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작년에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 쪽으로 유인하려는 그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고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 중에 어떤 제도로 유인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위치해야 되는 성격을 갖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반면에 그런 유인책으로 비수도권으로 유인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력 쪽에서는 수도권의 그 데이터 센터가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품질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전력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전력의 공급 중단이 없는 그런 어떤 고품질의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변화에 있어서 전력 공급망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현재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5가지가 될 텐데요. 처음에는 무탄소 전원 증가와 그다음에 뭐 전력망 설비 확충, 유연성 증대, 운영 고도화, 그리고 복원력, 레질리언스에 대한 관리와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탄소 전원 증가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2030년 그리고 2038년까지 72%의 모든 전원, 발전원을 무탄소 전원, 여기서는 무탄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다 포함된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무탄소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미래로 가면 갈수록 태양광 패널이 점점 커지고 풍력 발전기가 커지고 수소 터빈이 보이지도 않던 수소 터빈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체계가 바뀌어가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탄소로 전원을 바꾸는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문제지만 이 무탄소 전원을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이 무탄소 전원을 여러분들이 전력을 사용하시는 곳까지 옮기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표는 IEA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중에 재생에너지가 증가되면 이런 기술적 이슈들이 발생하니 이런 부분을 대응하시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수년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육지는 한 2단계 정도의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한 1, 2년 정도 안에 한 3단계 정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그릴 때 3단계였는데 이미 4단계까지 넘어와 있어서 제주는 어떤 전력망의 혁신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빠르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비 확충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희 전력 설비 계획이라는 정부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거기서 보시면 15년간 약 57조 정도의 그 돈이 투자가 돼서 설비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전망이 이루어졌고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 회사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설비 계획을 열심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커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좀 더 따져 보면 뭐 100조도 될 수 있고 200조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의 전력망의 변화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다 고려한다면 이 돈이 뭐 200조, 300조,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의 한 절반 정도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송전망을 확충하는 데는 지자체 승인도 받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것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보통 송전선로 엄청 긴 송전선로를 짓는데 한 8년에서 9년 정도 저희가 보고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가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된 선로를 보면 12.5년 거의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법으로 특별법을 3개를 통과를 시켜서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해서 3개의 법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실제로 워킹을 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탄소 전원, 특히 재생에너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과거에는 저희가 석탄화력이나 가스 발전소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있었지만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출력이 막 변하기 때문에 전력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거에는 운영 시스템이 좀 단순했습니다. 전력망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주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카다나 EMS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앞서 IEA에서 공고한 것처럼 아주 고도화된 운영 시스템이 없다면 너희들은 최근 4월 달에 스페인이 대정전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경고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앞서 보여드리는 3개 정도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거의 다 완료하고 있고 첫 번째 있는 저런 시스템은 이미 광주 전남 지역에는 설치가 돼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 안에는 또 AI 기술이 적용돼서 고도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전력망이 안 무너지게 강하게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 수준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막 닥쳤을 때 전력망이 무너지고 뭐 수일 또는 일주일 가까이 전력을 공급 못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어떤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원력,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 관리와 강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AI 쪽에서는 이런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느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AI 산업을 대표하는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그 클러스터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력망과 아까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망이 약간 위기에 좀 도달했을 때 데이터 센터가 전력 사용을 좀 줄여주고 전력망이 여유가 좀 있을 때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좀 더 많이 써주고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액션을 통해서 전력망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최근에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안에 다양한 전원들 아까 그 교수님께서 SMR도 말씀하셨지만 SMR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원들을 확보해서 자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것을 에너지 자립도만 높이는 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력망과 이런 식의 어떤 그 상생을 한다라면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사용 전력량 자체를 좀 합리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의 유연성 증대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 요거는 좀 넘어갈 텐데요.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뭐 10기가 정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1,5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1,5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 수십억 정도의 이런 그 전력 공급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이쪽 산업계에서는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UPS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비상발전기와 같이 저희 전력망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비상시를 위해서 1년 내내 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대기 상태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전력망과 소통해서 어떤 유연성을 좀 제공하자라는 부분을 그리드 인터랙티브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로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국내 기업들과 좀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 SMR 그 개발하는 연구소들이나 업체들과 이런 계약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활발한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남 지역이 지금 3기가 원전으로 따지면 한 2기 정도 용량이 되는 그런 솔라시도라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뭐 울산 지역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들을 엄청나게 확보해서 분산 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인데 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먼 바다에 해상풍력들이 많이 꽂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센터는 해상풍력으로부터 전력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서 에너지 자립도 증대는 물론이고 전력망과의 어떤 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 향상은 뭐 냉각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향상됨으로써 같은 서버를 동작시키는데 냉각에 필요한 전력량을 줄여나간다는 부분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PU이라는 그 어떤 지표로 나타나지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 전력망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이제 넘어서서 좀 기회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 3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 변화를 직시하자라는 얘기고 오늘 앞서 말씀도 많이 나왔지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전력망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기후 변화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저도 질문을 했지만 도메인이 달라서 발생하는 난리지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느낌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감적으로 다가서지 말고 좀 더 과학적으로 다가서서 정말 합리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빠른 대응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들은 막 전력망에 막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렇다면 전력망 확충하는 데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브리지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과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서 브리지 테크놀로지로 일단 급하게 빨리 쓰고 향후에 뭔가 다른 용도로 또 써보는 어떤 그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그 협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산업과 우리 전력 산업이 정말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약간의 리스크는 좀 테이킹하면서 서로 간에 테이킹하면서 이렇게 좀 나가야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클리어되리라는 어떤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좀 더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한국전력공사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저는 뭐 소비자 전기 쓰는 것밖에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굉장히 큰 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돈을 아껴 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낙 적자가 큰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거부터 좀 해결해야지 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어떤 제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를 이게 저장했다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생산을 하고 일정하게 소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에너지를 통째로 사서 그거를 일정하게 쓰도록 관리하는 그런 완전히 IT 비즈니스죠. 그죠?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여간 잘 안 돼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력에 대해서 제값받기 운동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이재명 본부팀장님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진짜 에너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려면은 제값 주고 제값 받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우선 좀 그런 거 좀 야단 좀 치고 그래야 되는데 언론에서 한 말씀 하시죠 뭐. 제가 언론은 아니고 저는 언론학자라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거의 꽤 많은 퍼센티지 과반 이상이 이 금액을 올려도 낼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현실화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노력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가지 전기 요금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챗GPT한테 시키면 다 딥 리서치 하니까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쭉 나오고 외국 회사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감하기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그거 한 것이 마지막 소비자가 했거나 그다음에 전력 생산하는 쪽에서는 관심도 있지만 어떤 소비 회사가 그거를 할 능력이 좀 안 되잖아요. 또 전력 절감이라는 게 또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도와주는
소위 말하는 SI 업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회사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뭐 포항제철이 전기 소모를 뭐 한 20% 줄이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힘드니까 뭐 전문 회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회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전기값이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언론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지난 얘기가 된지 뭐 지금은 이제 특별법도 만들어졌다니까 전송망 그거 뭐 우리 동네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막들 데모할 때 봤을 때 이런 나라에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언론에서 좀 심각하게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그 정치적 배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좀, 좀 마이크로소프트로 하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언론학자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 언론인은 아니지만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뭔가 그 이러한 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벗어나서 균형 감각을 갖고 합리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AI 그 전력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느 분이 뭐 외국 분인데 그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AI를 연구하는 그 회사들, AI를 연구하는 나라들 간에 신뢰가 없어서 지금 뭐 상당히 그 걱정이 된다. 신뢰가 없음으로써 그 AI의 약점 같은 거를 뭐 제대로 밝히면서 같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숨기려고 그러고 남하고 공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뭐 한 회사에서 만든 뭐 대형 언어 모델 이런 거 뭐 다른 데서도 같이 쓰면 되거든요. 뭐 비용은 적당한 선에서 이게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 지금 각 나라가 다 자기 거 만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과연 그게 다 잘 쓰일런지 아니면 그 들어간 전기값이나 제대로 뽑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뭐 각 나라가 자기 거 다 만들어야 된다. 뭐 소버린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냥 막들 하는데 좀 이렇게 신뢰가 참 저는 문제다. 그 참 믿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모든 거 다 국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밖에 있는 데이터는 뭐 우리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보안에 문제 있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뭐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고 그다음에 누구도 뭐 그거 보안이 좀 뭐 문제 있더라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뭐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뭐 전력하고 환경하고 다 하려면은 우리 주체들 간에 그 신뢰를 구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데 뭐 좀 동의해 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하셨듯 그 이유일 거고요. 근데 이제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중요하다는 그 보안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우리 ITIF에서 그 발표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기술이든 아니면 뭐 데이터든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투명하게 제시를 하고 거기서 효율성을 찾는다면 좀 더 국가적인 발전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 클라우드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멀리 놓고 쓰는 거 그것을 조금 전까지 못 쓰게 했어요.
그거 보안에 문제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IT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거 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뭐 보안 얘기 나오면 뭐 그다음에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신뢰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 질문을 하실 분 손 들으셨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좀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 분이 또 손 드셨으니까 다음 마이크는 열도 전달해 주시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기후와 기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오늘 사실 한국전력에서 말씀하시는 게 기대를 많이 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저 전력망에 대해서는 뭐 참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그 에너지 공급에서 실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실제 신재생 에너지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에서 전라남도 염전지대를 없애고 그 지대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염전을 했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말씀 들어보면은 태양광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광질이라 그러고 풍력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을 풍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후학적이나 기상학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풍력 발전소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절풍이 많으니까 그 풍력 발전소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 바람이 없으니까 지금 되어갈려 있는 그 풍력 발전소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국전력에서는 어떤 에너지 공급 그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미래에 지금 뭐 데이터 센터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어떤 그 전략이 무엇이고 정책이 무엇인지를 한국전력에서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 대답할 수 있으세요? 못할 것 같은데. 예, 뭐 다 아시지만 이게 그 연구소에 있는 엔지니어 팀장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그 제가 그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에서 텍사스 어스틴까지 운전으로 한번 갔어요. 그래서 그 텍사스 거의 다 어스틴 근처에 도착하니까 그 넓은 사막이죠. 태양 엄청 내리죠. 그다음에 그 바람 그렇게 불어대지 않습니까? 아, 이런 데는 태양광하고 그 바람이 얘기가 되는구나. 우리나라 맨날 장마인데 언제 태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또 그렇게 불어요? 잠깐 뭐 그 불고 끝나는 게 우리 한국 바람이지, 태풍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너무 이슈가 있어서 그 오늘 토론은 하지 말고. 근데 다행히도 이번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고민을 하는 모양이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시죠. 그 거는. 예. 여기 앞에 네, 저는 그 한국에너지공단의 그 기후행동이사 신분아입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뭐 질문 겸 뭐 코멘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안 해주셔도 좋은데 그 세 분께 각각 하나씩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진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 관련해서 이거는 뭐 딱 발표하신 거랑 직접 관련은 좀 관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넷제로 하겠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의 양식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뭐 언론의 역할이라든지 시민 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이 너무 정부가 너무 나서게 되면 국민을 마치 정부가 끌어가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걸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좀 뒤에 쓰면서 시민 단체나 언론의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언론, 한국 언론의 지금 현재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신 엔티오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까 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전체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한국 세계적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이제 무역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그 기후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뭐 아리백 같은 걸 요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카본 프리 에너지 전체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씀을 드려도 되면 네. 저희 아리백을 저희도 일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콥 1, 2, 3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콥 3는 결국은 그 저희 파트너하고의 네. 생태계나 데이터 센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정 자격을 갖춘 저희 파트너사들과 같이 일하는 거를 선호하고 그것들을 리퀘어먼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럼 아리백 같은 거를 요구를 하고 있나요? 물론 이제 아리백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30년, 50년 그런데 아까 우리 한전의 그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재 전력의 6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아리백을 지금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40% 정도가 이제 아리백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100% 하기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40%도 그나마 무탄소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고 신재생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0%가 재생 에너지 아닌 데서 나오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스코프 2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물론 아리백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 우리 공기업에서도 그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과제 중에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 한전의 이 팀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하여튼 AI가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큰 역할을 유용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제로 해 나갈 것이냐는 좀 다른 얘기겠죠. 참고로 I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35년까지 그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가지고 약 5억 톤의 새로운 온실가스가 배출은 되지만 실제로 AI로 인해 가지고 1.5 기가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약 한 10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추정치가 이제 금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35년까지의 예상치인데 그런 걸로 따지면 상당히 AI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라마다 AI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해서 정확하게 수요 관리라든지 공급 관리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 효율성을 더 올리는 게 하나가 있겠고,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잘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줄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그린 버튼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개인 소비자들의 그런 그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이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전도 그렇고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우리 앞으로 걸려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진 박사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우리 사회에서 2021년, 22년 이쯤에 기후 위기 보도가 약간 활성화된 듯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량도 그렇고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을 만나면 일단 뉴스룸에서의 관심이 많이 없어진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와 대비돼서 그 수용자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수용자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를 느낍니다. 기후변화 보도에. 그리고 기후변화 보도를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일상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당장 엄청나게 큰 걸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에게 최소한 이러한 소비자들 혹은 수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인 감시, 권력 감시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 보도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그 테이블 위를 지금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 그 계란 같은, 달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물론 무조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언론이 같이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발언하시고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까지 한번 하세요. 네. 앞서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를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떤 하나의 전원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최적의 어떤 에너지 믹스를 고민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키워드가 이제 나와서 사실상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최적의 믹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과거에는 모든 역할을 발전 쪽에 또는 송전 쪽에 이렇게 송전망 쪽에 부여를 했다면 이제 향후에는 수요 측에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그 개인적인 수용가들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기술을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큰 전력 수요자들이 같이 책임을 좀 공감하고 역할을 해준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AI 산업의 발전과 어떤 그 AI의 어떤 주권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더 한 발짝 나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한 우리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 앉아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AI 쪽에서 AI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그렇게 많이 쓴다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전력을 덜 쓰게 하는 연구를 부단히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35년까지 10억 톤의 그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가정서부터 가까이 있는 데부터 전력을 좀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는 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조그만 거 이렇게 아이디어 넣어서 금방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거 꼭 굳이 뭐 전문가들이 안 해도 됩니다. 뭐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집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니까 전력이 줄어드네.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간단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력 사용량을 다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뭐 적절하게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 고등학생 정도의 프로젝트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에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거는 정부가 해야죠. 제가 뭐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우리 정부가 약속은 했는데 잘 안 지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벌써 뭐 약속한 시간에 따져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거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거를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에너지 절감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는 거, 그것을 노력을 하도록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하고, 뭐 물론 뭐 언론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다 같이 협조해서 일이 잘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에너지 절감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써서 그런 산업을 만들면은 그거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고, 뭐 산업으로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뭐 인공지능이 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잘만 쓰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눈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모르는 비전문가가 사회를 보느라고 여러분 불안하셨을 텐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